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폴리뉴스 폴리피플 10월 전국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상당히 요즘 조금 그렇겠습니다. 대표님이 지역으로 계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참패로 끝났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쓴 약이 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근소한 차이라도 이기고 5% 6%대의 그런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투표 결과였다 그러면은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수도권 유권자의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선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더 혁신하고 쇄신하고 더 큰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이번에 확보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는 강서 구민들의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이제 달게 받았으니까 우리 자신들이 변화하고 그런 수도권 유권자들의 그런 마음의 기대에 다시 당이 한골 탈퇴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우선이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제일 중요할 거다. 예. 그런데 그 못지않게 여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서 보궐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이 준엄한 평가다. 네.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이 시각도 많거든요. 예.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정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심지어 리스크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가.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힘이든 전통적인 지지층 투표장에 전부 다 모셨습니다. 이번 그 선거의 결과는 그동안 이 보궐선거에는 투표에 거의 잘 참여하지 않는 중도층, 무당층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그분들의 심판이 17.15%의 엄청난 이 압도적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심판입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과 무당층의 참여를 아마 조금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게 보궐선거는 전부 지지층이 결집이다 해서 아마 김태호 전 구청장 후보 공천을 약간 쉽게 받지 않나. 그만 기적대로. 저희로서는 선거에 패배한 책임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예. 우리 당정이 뼈아픈 자성과 성찰의 그런 계기를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이걸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부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전에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심판했다면은 과연 그 정부와 당이 어떻게 바뀌는가. 근데 선거는 일단 당이 치르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의 변화의 어떤 시동을 걸었습니다. 임명직 당직자를 갖다가 이 전면 사퇴와 또 교체를 했고. 임명진 핵심위원장으로. 예, 어떻게 모셨죠. 보십니까? 예. 잘 모를 것 같은데. 저희 당으로서는 이제 김기현 체제 2기를 출범시키면서 예. 김기현 지금 1기 지평부의 대표 빼놓고는 전부 다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기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만은 이 김기현 대표 체제보다 핵심적인 변화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기구가 바로 혁신위원회입니다. 예. 지금 현재 임교수 같은 경우는 이번이 이제 어스를 통해서 셰버런스 또 의대에서 지금까지 선행을 베푼 그런 훌륭하신 인품이에요. 성품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당에 어떻게 애착심을 가지고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 오늘 그 일성이 상당히 mes었습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삼성을 물려받고 난 이후에 한 이야기가 프랑크푸르트 그렇죠. 독일에서 아내와
자식들 빼놓고는 전부 다 다 바꿔라. 바꿔야 된다. 예. 그 이야기를 오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장한 이제 각오죠. 그만큼 결론은 국민의힘 집권당이 크게 변모하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결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걸 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혁신이 비대위 속에서 성공 케이스들이 좀 잘 없잖아요, 이게. 근데 성공한 케이스는 사실은 자기를 만든 혁신이 비대위를 만들었던 당대표와 상당히 긴장관계에 있고 예. 당대표가 정권을 줬을 때 예. 성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정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 김기현 대표가 자기의 바운더리 내에 있는 혁신위원장을 꾸린다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이런 걸 쏟아냈어요. 과연 인요한 위원장이 그 김기현 대표 2기 집행부로서의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정말 당 변화 쇄신의 자기가 이 선봉장이 될 것인가? 이번 핵심위는 비대위에 버금가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을 혁신하고 변화하고 일신하는 어떤 그런 이 수술 시대에 수술을 집도하는 그런 분에게는 모든 나 자신의 생명과 또 권한을 뭐 다 일림하고 우리가 수술대 위에 올라야지 그 집도하는 의사에게 모든 권한을 우리가 각서 쓰지 않고 날 살려달라 그러면 그 의사가 제대로 된 집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술할 때 각서를 쓰죠, 전부 다. 전부 다 썼죠. 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인요한 교수의 핵심위 위원장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분이 이제 전두환 시절에 그 5.18 예? 광주 5.18 그 사태 때 시민군 대변인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네. 그렇습니까 그때? 통역으로 대변인을 한 거예요. 통역 대변인. 통역 대변했어요. 예. 그 참혹한 실상에 대해서 전 세계에 타전을 한 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우리 보수의 핵심 위원장으로서 저는 상당히 손색 없는 광주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시민군의 통역 대변인의 입장에서도 써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수를 통해서 가장 선진 의료를 가지고 또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또 살리신 분이고 이런 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 정치를 이 상당히 참담하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모신 고사한 사람도 많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김기현 지금 당대표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만큼의 핵심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뭐 보나마나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리스크의 한 중심에서 송영길 동봉투 그리고 김남국 코인 문제 터질 때 뭘 선택했습니까? 김원경 혁신에서 망했죠. 김원경 핵심을 통해서 좀 시각을 돌린 거거든요. 그냥 시각을 잠깐 돌린 그 효과는 있었지만은 결론은 김원경 핵심은 안 한 것만 못하다. 더 큰 이재명 대표의 쉽게 말하면 리스크가 더 컸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듯이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 핵심이가 잘못 써버리면은 되려 아는 것만 못한 그런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이 교수님께는 핵심 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에 정말 모든 걸 그분 손에 쥐어줘야죠. 우리는 수술실에 들어놓은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위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은 당대로 또 이렇게 계속 그동안 뭐 현 정권 시절뿐만 아니라 항상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이건 계속 숙제로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힘을 떠나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국민들한테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가 속한 민주당도 김대중 총재였어요, 그죠? 예, 총재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해창 당시 대통령 후보가 당 총재로 있었어요. 한나라당 총재였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 문화에 오래 익숙해진 그런 정당 체제에 아주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늘 이제 이렇게 보면 당정 관계를 보면 대통령제 헌법상의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절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이 대통령 권한이 대통령실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당하고의 관계를 늘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희망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수평적인 당정이죠. 예. 그래서 수평적인 당정을 통해서 집권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내는 그런 집권당의 면모 이걸 바라는 것인데 뭐 보통 수직적인 당 체제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는 못해요. 예. 더군다나 지금 김기현 당대표 체제는 올 3월 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이 보면은 대통령의 윤심이 많이 실리는 당대표다. 예. 그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막 국민들 기대나 우리 당원들의 뜻에는 기대에 못 미쳤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당정 간의 전면적 쇄신을 이제 가져가야 될 것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변화를 희망하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예. 다들 국정 운영 방향이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철학은 좋은데 방법이나 실천, 대국민 소통, 언론과의 소통 이런 문제가 대체적으로 뭐 거칠고 때로는 뭐 세련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상대당인 민주당에 대비해서 더 큰 변화, 정말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저 정도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쓰려고 하는구나. 집권당 국민의힘이 그렇게 해서 국민적 관심을 집권당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되돌리는 첫 단추가 혁신위원회에 인요한 교수를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요한 교수는 김기현 당 체제는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제 민생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인요한 위원장의 이 혁신위는 말 그대로 내년 총선을 우리가 승리로 읽어내기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그런 쇄신과 또 일신 그리고 희생 뭐 이런 걸 강조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지금 절체절명의 이 위기상을 극복하는 가장 큰 수단이 우리가 핵심이다. 그게 절대적 공감을 가져줘야죠. 국회가 유명무실화되는 것 같아요. 예. 국민이 대표 대변 기관이 국회가 여야 간에서 이게 여소야대다 보니까 대통령이 야당 관계를 풀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여야 관계도 풀리지 않고 서로 간에 적대적 이 공정관계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자체가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네. 이번에 국감도 맹탕 국감이다 이런 이야기나 듣고 있고 삼성가시아 원내대표도 하셨고 내년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특히 10월 11일 강서 재보선을 치르면서 많은 자성을 했습니다. 뭐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그 민심의 이런 도도한 물결의 큰 변화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대처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국민의 뜻은 무조건 옳은 거다. 여기에 우리가 변명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 그 비판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통령은 움직이는데 그동안 우리 당이 대통령 그동안 이제 국정 운영 17개월 해 나가면서 애교 안보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나 또 동북아 질서가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국가의 안보가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문제를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굳건하게 또 이제 만들고 특히 한일 관계 해소하면서 또 느슨해지고 또 분열이 같은 한미 동맹 관계도 다 다시 복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내치죠. 민생이죠. 115석밖에 되지 않는 국민의힘이 이 대의민주주의 공간 국회에서 사실상 정치를 실종시킨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국민들의 해초리를 많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럼 누가 책임이 크냐 이러면은 아무래도 집권당이 책임이다. 네. 여의도 정치, 국회를 갖다가 협치로 이끌어내는 그런 처절한 진정성을 우리가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상황을 우리가 더욱더 진정 어린 노력으로 민주당을 설득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걸 뭐 민주당이 뭐 아무리 뭐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방해를 하고 협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똑같이 너들 그러려면 그래봐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이 업소하고 더 많이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협치를 통해서 이해 설득을 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런 걸 통해서 변화시켜야 돼요. 청와대에서 당정 간 협의를 통해서 저 특검을 수용하자. 이런 이제 협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특검을 관철시키고 난 이후에도 그때 여야 간에는 협치와 타협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무려 제가 그 세어보니까 13차례나 그때 원내대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때로는 정동관 앞에서 합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해주고 때로는 로텐도홀에서 합의된 내용을 또 발표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예? 그런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실종시키지 않았어요. 그때도 우리가 야당이었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집권당이 실종시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특히 여야 간에 우리가 협치 정국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배전의 노력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이라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총선을 대비한 당 체제는 지금 혁신위한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치렀지만 그 중에서 좀 짚어볼 수 있는 게 20, 30대가 아마 여당으로서 지금 3선을 하셨는데 그동안 보면 젊은 층들이 그 여당을 지지를 잘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대선을 통해서 그 이후 선거에서는 젊은 층의 많은 참여가 있었는데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의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지금 젊은 층들이 대폭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힘이. 이번 10월 10일 강서 보선을 재보선을 통해 가지고 그 표심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부 다 졌잖아 지금. 예. 가불뱅이 다 졌죠. 예. 보통 뭐 이번에 실질적으로 강서구 재보선에서 투표율이 49% 가까이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은 투표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투표에 참여한 대상들 중도 무도항청 이 MZ 세대들이 예. 쉽게 말하면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저는 이런 변화는 바로 17개월 전에 작년 3월 9일 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 과정 속에는 과거 YS나 DJ처럼 큰 정치적 지도자가 뭐 연합 내지는 연대를 통해 가지고 뭐 어느 정치 세력만을 막아보자 그런 큰 합의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중적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된 게 보수 진영과 중도층, 무도층 그리고 이 청년 세대가 이재명만은 막아보자. 그 큰 함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것도 0.7%의 예. 근소한 표차를 듣지 않습니까? 70% 정도는 중도 무도층 내지는 민주당에 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우리가 위험합니까? 예. 이걸 이제 우리가 내년 총선 전략에 있어서는 다시 내년 대선, 작년 대선 때처럼 일정 부분 중도 무당층의 어떤 그런 마음을 되돌리고 더 적극적인 지지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수도권 위기론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대표님께서 서울이 직격탄을 이번에 맞았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 지지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결lep조사하면 서울이 25%대로 떨어졌어요. 벌써 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예. 내년 총선은 어쨌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25%로 떨어졌거든요. 그걸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금주에 예. 오늘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냥 40%대 늘 언저리에서 이렇게 유지되던 그 지지율이 지금 이제 32%대로 떨어져 예. 버렸죠. 그러니까 예. 집권당마저도 기고만장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막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급히 고쳐야죠. 겸손해져야죠. 한없이 겸손해져 가지고 아 우리 국민들이 봐도 좀 안정적인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내년 4월 총선에서 그래도 뭔가 윤석열 정부의 저 집권당이 안정의석이라도 웬만큼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서야 내년에 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인유한 교수님을 모신 이 핵심위원회에서 예. 정말 당정에 엄청난 쇄신 또 회초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프게 맞아야죠.